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속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좀처럼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산등성이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고 가을이면 마을 어귀의 은행나무가 황금빛 잎을 떨구어 길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을 채우던 그런 정겨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마을 가장 안쪽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최부자댁의 웅장한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부자댁에는 달래라고 불리는 어린 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이 집 문 앞에 버려져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달래는 이름처럼 산과 들에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씩씩하고 밝게 자라났지만 그녀의 신분은 엄연히 남의 집 일을 거두는 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친 삼벗을 입고 있어도 그녀의 몸가짐은 언제나 단정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아침 햇살을 받아 맑고 투명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아이에게서 알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진다며 수근거리곤 했습니다. 달래의 하루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필 때면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쌀을 씻을 때면 쌀알 하나하나가 씻겨 내려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찬물과 거친 일로 인해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최 부자댁 식구들의 입맛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안주인은 달래의 손맛이 예사롭지 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그녀에게 부엌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달래에게 이 집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보금자리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한양도성에서부터 퍼져나온 기이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젊은 황제가 잃어버린 운명의 여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찜장수들의 입을 통해 이 산골 마을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황제는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관리들을 파견했고 그 여인이 지닌 특별한 징표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에 부풀어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거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옷을 꺼내 입어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런 소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를 닦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녀에게 황제나 황후라는 단어는 구름 위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당장 오늘 저녁 상에 올릴 나무를 묻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달래는 행주를 들어 커다란 옹기 항아리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항아리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피부와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황후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릿하게 저려오는 알 수 없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최부자댁의 넓은 마당 한쪽에는 달래가 가장 아끼는 작은 화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유독 탐스러운 모랑꽃들이 심겨 있었습니다. 달래는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짬을 내어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었는데
신기하게도 달래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다른 곳의 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꽃들은 모두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달래는 흙 속에 잠든 뿌리들이 얼지 않도록 짚을 덮어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꽃들에게 말을 걸듯이 나지막이 속삭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지나가던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듯 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숲의 정령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달래는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 밭에서 배추를 뽑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배추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달래는 익숙한 솜씨로 배추를 묶어 광주리에 담아 날랐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 낯선 마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자 달래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솥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밥 냄새는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달래는 밥을 푸면서 문득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빗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 앞에 버려질 때 강보 속에 들어있던 유일한 물건으로 아주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끝부분에는 작은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빗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힘들거나 외로울 때면 그 빗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안주인 마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달래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마님은 인자한 표정으로 달래에게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내어주며 요즘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님은 달래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헛된 욕심은 화를 부르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은 언젠가 복을 불러오는 법이란다 라고 말하며 달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달래는 마님의 따뜻한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그저 이 집에서 마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달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부엌 옆에 딸린 아주 작은 쪽방이었지만 달래가 틈틈이 주워온 예쁜 돌멩이들과 말린 꽃들로 장식되어 있어 아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밭에서 배추를 나르던 일, 장독대를 닦던 일, 그리고 마님의 따뜻한 꿀물까지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달래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달래는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구름 위를 걷고 있었는데 발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궁궐의 기와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고 오색찬란한 봉황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봉황의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꿈속에서도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봉황은 날개를 펼쳐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쏟아지며
달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달래는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단순히 고단해서 꾼 개꿈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느꼈던 봉황의 따뜻한 온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달래는 머리를 묶으며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나무 빗을 잠시 꺼내 보았습니다. 빗에 새겨진 봉황 무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밤새 들어온 새로운 소식들을 나누느라 물동이가 넘치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웃 마을에 대단한 부잣집 딸이 한 명 나타났는데 그녀가 바로 황제가 찾던 그 여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그리고 그녀가 지닌 비단옷과 장신구들이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달래는 묵묵히 물을 길어 올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달래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들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불길하고도 강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달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 부자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자댁으로 손님이 찾아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 상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귀한 손님이라는 소식에 집안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달래는 마당을 다시 한번 깨끗이 쓸고 안사랑채의 먼지를 털어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 부자는 직접 대문 앞까지 나가 손님을 기다렸고 안주인 마님도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며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집안 어른들이 긴장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솥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마치 달래의 두근거리는 마음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준비가 한창일 때 달래는 창고에 가서 묵혀두었던 좋은 돗자리를 꺼내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창고는 집 뒤편 그늘진 곳에 있어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달래는 익숙하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돗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틈에서 먼지가 피어올랐고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래가 돗자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두운 창고 아니었지만 거울 속의 달래는 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또다시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빛을 떠올렸습니다. 돗자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오자 때마침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 그리고 하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고요하던 집안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달래는 돗자리를 대청마루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가마 덮개에는 붉은색 비단이 덮여 있었고 내 귀퉁이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 움직일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추어 서자 화려한 옷을 입은 하녀가 먼저 내려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인이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비녀가 꽂혀 있었고 치맛자락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고 풍성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그 오만하고 당당한 눈빛에 최부자 내외마저도 잠시 기가 죽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기둥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여인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운명의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상단의 딸로 자신이 황후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진은 최부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만하게 안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하인들은 산더미 같은 짐 보따리를 들고 줄지어 들어왔는데 그 짐 속에는 비단과 보석 그리고 귀한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달래는 그들의 화려함에 압도되면서도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화진의 화려함은 어딘가 인위적이고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화진이 사랑채에 자리를 잡자 집안의 모든 관심은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까다로운 식성을 핑계로 달래가 정성껏 준비한 다과상을 물리고 자신이 가져온 차와 과자를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달래는 조용히 상을 물려 나오면서 화진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화진은 달래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달래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또 다른 존재를 감지했을 때 보이는 경계심과도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화진의 하녀들은 부엌을 차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했고 달래는 구석으로 밀려나 허드레시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화진의 하녀들은 우리 아가씨는 곧 황후마마가 되실 분이니 음식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으스대었습니다. 달래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묵묵히 물을 썰고 장작을 날랐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내며 이 소란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화진과 그녀의 일행이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달래는 늦은 시간까지 부엌 정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달래는 우물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고 낯선 긴장감이 감도는 집안 분위기가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날아왔습니다. 겨울이라 꽃이 피지 않았을 텐데 나는 향기였습니다. 달래는 홀린 듯 향기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녀가 정성껏 가꾸던 화단이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프로 덮어둔 흙 위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꽁꽁 언 땅을 뚫고 작은 모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새싹이 돋아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집과 자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거짓을 이길 수 있기를 말입니다. 화진 아가씨가 최부자댁에 머물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터 평화롭던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미 황후가 된 것처럼 행동하며 아침 일찍부터 하인들을 불러대어 온갖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들릴 정도로 날카롭고 드높았는데 이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최부자댁의 가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새벽부터 일어나 화진 아가씨가 요구하는 새순물과 따뜻한 차를 대령하느라 잠시도 허리를 펼 틈이 없었습니다. 화진은 물의 온도가 조금만 뜨겁거나 차가워도 물동이를 걷어차며 불호령을 내렸고 달래는 묵묵히 다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화진 아가씨가 가져온 비단 이불과 화려한 병풍들이 사랑채를 가득 채우자 소박하고 정갈했던 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가득히 향을 피워대어 그 독한 향 냄새가 마당까지 진동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 낯선 향기를 맡으며 이것이 바로 궁궐의 향기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화진은 아침마다 가장 화려한 옷을 골라 입고 마루에 앉아 자신의 자태를 뽐내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시골 닭장에 들어온 공작새처럼 이질적이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 대문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화진 아가씨가 황제가 찾는 그 여인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산 너머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최부자댁에 미래의 황후마마가 계신다며 앞다투어 귀한 약초나 산짐승을 잡아 진상하러 찾아왔습니다. 최부자 내외는 이 상황이 몹시 당혹스러웠지만 만에 하나 그녀가 정말로 귀한 신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그녀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촌장조차도 화진 아가씨 앞에서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으니 그녀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화진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며 그들을 향해 거만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들을 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빗질을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사람들의 눈에 서린 탐욕과 화진의 눈에 서린 오만함이 뒤섞여 마치 탁한 흙탕물처럼 보였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돌려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람들의 마음이 저 하늘처럼 맑아질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점점 화진 아가씨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래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며 화진 아가씨의 비위를 맞추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애썼습니다. 개 중에는 화진 아가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달래를 험담하거나 달래가 해놓은 일을 망쳐놓고 덮어씌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달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꾸지람을 들어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제 불찰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구차하게 변명하여 소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화진은 달래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습니다. 달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진은 비스듬히 누워 손톱을 다듬으며 달래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화진은 달래의 허름한 옷차림과 거친 손을 가리키며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천한 꼴을 하고 내 눈앞을 얼쩡거리는 개냐 네가 지나간 자리에는 흙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화진의 말에는 달래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달래는 모욕적인 언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진은 달래의 꼿꼿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더욱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시던 찻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더니 달래에게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손이 미끄러졌구나. 어서 치우지 않고 뭐 하느냐. 혹시 네가 나를 무시하여 늑장을 부리는 것이냐. 깨진 사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뜨거운 차가 돗자리를 적셨습니다. 달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달래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화진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하녀라면 벌벌 떨며 용서를 빌거나 울음을 터뜨려야 마땅한데 달래는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래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화진의 얄팍한 자존심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화진은 소리를 꽥 지르며 달래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뒷산에 가서 바위 틈에서 나오는 맑은 석간수를 받아오너라. 우물물은 탁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 그것은 험한 산길을 오가야 하는 고된 심부름이었지만 달래는 군말 없이 물러나 채비를 챙겼습니다. 달래가 물동이를 이고 산을 오르는 동안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양에서 황제의 칙사들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화진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 자신이 그 자리를 굳혀야만 했습니다. 화진은 자신이 가지고 온 가짜 징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달래를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달래가 가장 위험한 존재임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질 무렵 달래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신발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옷자락은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져 있었지만 그녀가 받아온 물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달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화진의 방 앞으로 가서 물을 받아왔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화진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방 안에서 귀찮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목이 말라 다른 물을 마셨다. 그 물은 네가 발이나 씻는 데 쓰거라. 달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식모 월매 할머니가 달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이 집안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터줏대감으로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어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달래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국을 내어주었습니다. 쯧쯧, 고생이 많구나. 저리도 못된 성품을 가진 이가 어찌 귀한 분이 될 수 있겠느냐. 달래야, 많이 힘들지. 월매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달래는 울컥 눈물이 솟구칠 뻔했지만 꾹 참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달래에 까진 손등에 된장을 발라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래야,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다. 진짜 귀한 것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빛이 새어나오는 법이란다. 지금 당장은 저 요란한 가짜가 세상을 덮는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달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달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을게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최 부자댁 사랑채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화진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벽장에 숨겨둔 붉은 비단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거금을 주고 위조한 봉황문이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화진은 그것을 손에 쥐고 거울을 보며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정표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우면서도 황후가 되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달래는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빗을 꺼내 들었습니다. 낮의 산에서 물을 길어올 때 숲속의 새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며 지저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달래가 힘들 때마다 자연의 생명들이 그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빗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 내렸습니다. 빗살이 머리카락을 통과할 때마다 마음속의 번뇌가 하나둘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화진 아가씨의 괴롭힘이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예고 없던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는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고 마당은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화진은 비 오는 날에 눅눅함이 싫다며 하루 종일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마루가 더러워지는 것이 싫다며 하인들에게 쉴 새 없이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달래는 차가운 빗물에 걸레를 빨아가며 넓은 대청마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요령을 피우지 않고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 닦았습니다. 그때 화진이 심심풀이로 기르던 애완 강아지가 진흙을 묻힌 채 마루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강아지는 달래가 닦아놓은 깨끗한 마루에 흙 발자국을 찍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달래가 강아지를 잡으려 하자 화진이 방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천한 손으로 내 귀한 강아지를 만지려 하느냐. 네가 닦은 바닥보다 내 강아지의 발이 훨씬 더 깨끗하다. 화진은 일부러 강아지를 안고 달래가 닦아놓은 곳을 더럽히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달래의 자존감을 짓밟으려는 악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가 오기 전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달래는 묵묵히 다시 걸레를 빨아와 더러워진 곳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참자를 되뇌며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파발마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황제의 칙사 일행이 예상보다 일찍 바로 사흘 뒤에 도착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최 부자댁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진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 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만약 칙사들이 자신의 가짜 징표를 알아본다면, 만약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가시, 바로 달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달래가 가지고 있는 묘한 기품과 알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화진의 신경을 긁어댔기 때문입니다. 화진은 한여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방을 청소할 때 물건 하나를 몰래 숨겨두거라. 아주 귀하고 비싼 것으로 말이다. 화진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달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칙사가 오기 전에 멀리 내쫓거나 관에 넘길 심산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밤이 찾아오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달래는 부엌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진의 방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달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다가올 운명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람소리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달래의 방에 들러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파티다. 예로부터 팥은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더냐. 베개 밑에 놓고 자거라.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달래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달래는 팥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울부짖었지만 달래의 방 안은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화진은 몰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달래가 아끼는 화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홧김에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심에 달래가 덮어준 짚을 걷어내고 도단한 새싹을 발로 지식여 버리려 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부엉 하고 들려왔습니다. 화진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녀의 악행을 지켜보고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진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달래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봉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황이 슬픈 눈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봉황의 눈물방울이 떨어져 땅에 닿자 그곳에서 붉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달래는 꿈속에서 봉황에게 손을 뻗으며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달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새벽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가 당도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부자댁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부터 집안 사람들은 부산하게 움직였고 마당에 쌓인 낙엽 하나까지 샅샅이 치워졌습니다. 화진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자신의 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도 넘게 표정을 연습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완벽한 황후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거짓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과 안채를 오가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진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걸레를 들고 들어갔는데 방 안 가득한 비단 옷가지와 장신구들이 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달래가 바닥을 닦기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 품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빗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깼고 때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화진의 시선이 그 빗에 고정되었습니다. 화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빗 손잡이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무늬가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봉황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징표에 대한 정보를 돈을 주고 샀었는데 그 정보에는 오래된 나무에 봉황이 새겨진 물건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천한 하녀가 지닌 물건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위조하려다 실패했던 진짜 징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화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달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그 더러운 물건을 치우지 못하겠느냐. 내 방에 그런 흉물스러운 것을 떨어뜨리다니. 달래는 황급히 빗을 주어 품에 넣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화진의 눈빛은 이미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방을 나가자마자 화진은 방 안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였어.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언제나 가짜일 수밖에 없어. 화진의 중얼거림은 점차 광기 어린 다짐으로 변해갔습니다. 내일이면 칙사들이 도착할 것이고 그들이 저 빛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화진은 칙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달래를 이 집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함에서 가장 크고 값비싼 비취 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초록빛 가락지는 누군가를 파멸로 몰아넣을 미끼가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점심 나절이 지나고 화진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안채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락지, 내 귀한 비취 가락지가 없어졌다. 이건 황제 폐하께 하사받은 귀한 물건이란 말이다. 그녀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고 하녀들을 불러 당장 범인을 잡아내라고 닥달했습니다. 최 부자와 마님도 놀라서 달려왔고 집안의 모든 하인이 마당에 집합했습니다. 화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인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에 도둑이 있다. 내 방을 드나든 것이 누구냐. 당장 그 도둑년의 짐을 뒤져라.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달래를 향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달래를 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각자의 방과 소지품을 검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몸을 뒤지며 웅성거렸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화진의 수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래의 작은 쪽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달래가 아끼는 말린 꽃들과 돌멩이들을 바닥에 팽개치고 얇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헤집었습니다. 달래는 방문 앞에 서서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한 하녀가 달래의 베개 속 깊은 곳에서 초록색으로 빛나는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이 아이의 베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진의 비취 가락지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달래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달래를 아끼던 마님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화진은 가락지를 낚아채며 달래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고향 것 감히 미래의 황후가 될 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달래의 고개는 돌아갔고 뺨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똑바로 고개를 들어 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 가락지가 왜 제 방에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최 부자는 달래의 평소 행실을 믿고 싶었지만 귀한 손님의 물건이 그녀의 방에서 나온 이상 그녀를 감싸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일이면 칙사가 도착하는 마당에
도둑을 집안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재는 당장 달래를 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최 부자는 한숨을 내쉬며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당장 관하로 보내기는 어렵소. 일단 저 아이를 곳간에 가두어 근신하게 하고 식사들이 떠난 후에 처분을 결정합시다. 화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지만 식사맞이를 준비해야 했기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장한 머슴 2명이 달래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끌고 갔습니다. 달래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화진의 계략에 더 깊이 말려들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있던 월매 할머니가 뛰어나와 머슴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달래가 어떤 아이인데 도둑질을 하겠나. 이건 모함이야. 분명 모함이라고. 할머니는 울부짖었지만 머슴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떼어내고 달래를 집 뒤편에 낡은 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묵직한 쇠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달래의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쌀가마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누명과 멸시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왜 혼자 두셨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요? 달래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울다 지친 달래는 멍하니 어둠을 응시하다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나무빗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진에게 들켰을 때 빼앗기지 않고 용케 지켜낸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차가운 창고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빛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달래가 빗을 손에 쥐자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안개 속에서 피어오르듯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따뜻한 품에 안겨 맡았던 은은한 모랑꽃 향기,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던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 아가야, 너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이란다. 잊지 말 거라.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내내 불어대던 매서운 겨울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며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최부자 댁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유독 달래가 갇혀있는 창고와 그녀가 가꾸던 화단을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던 월매 할머니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빛이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구나. 심상치 않은 밤이야.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달래가 갇힌 창고의 작은 틈새로 달빛 한 줄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빛은 달래의 손에 들린 빛을 비추었고 빛에 새겨진 봉황의 눈이 붉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달래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몸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닌 어떤 확신과 용기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도둑 누명을 쓰고 여기서 무너질 존재는 아니라는 강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한편 화재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달래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라 자신을 질책하는 것 같았고, 귀를 막으면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겼어. 그 아이는 이제 끝이야. 내일 칙사들이 오면 나는 황후가 되어 떠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창밖의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의 공포를 부채질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댁 뒷뜰 꽁꽁 얼어붙어 있던 화단에서 흙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가 정성껏 덮어주었던 집단 아래에서 강한 생명력이 꿈틀거렸습니다. 겨울 추위에 말라 비틀어졌던 모란 줄기들이 초록빛으로 되살아나고 앙상한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기적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꽃봉오리들은 달빛을 머금고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툭툭 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활짝 피어났습니다. 한겨울밤에 만개한 모란꽃들은 불다 못해 검붉은 색을 띠며 고혹적인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진하고 그윽한 모란 향기는 바람을 타고 창고 틈새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차가운 창고 안에 갇혀있던 달래는 그 익숙하고 그리운 향기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향기는 어머니의 향기야. 달래는 벽에 귀를 대고 바깥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향기는 창고를 넘어 담장을 넘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한겨울에 봄꽃 향기로 뒤덮이는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고 근처를 서성이다가 화단의 모란꽃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동짓달에 모란꽃이라니, 이건 하늘이 내린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꽃들은 달래를 위해 피어난 것이며 갇혀있는 저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창고 문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달래야, 조금만 참거라. 꽃이 피었다. 내 결백을 하늘이 알고 계시는 게야. 모란 향기는 최부자댁을 넘어 마을 입구까지 퍼져나갔고 마침 마을 근처에 도착하여 야영을 준비하던 칙사 일행의 코끝에도 닿았습니다. 칙사 일행을 이끄는 늙은 관리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척박한 상골에서 이토록 귀한 모란 향기가 나다니, 그것도 한겨울의 말일세. 그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제가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봉황이 깃들고 꽃이 피어나는 곳, 날이 밝는 대로 서둘러야겠다. 관리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창고 안의 달래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꽃향기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빛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진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달래는 벽에 기대어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그녀를 태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빛은 태양빛이라기보다는 화단에 핀 모란꽃들이 뿜어내는 기운처럼 보였습니다. 닭들이 힘차게 울어대며 아침을 알렸고 최 부자댁의 대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하인들은 밤사이 피어난 모란꽃을 보고
기절초풍할 듯 놀랐고, 화재는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저 꽃들이 왜 저기에 피어 있는 거야?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만개한 모란꽃들은 마치 화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뿌! 그 소리는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칙사 일행이 마을 어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최 부자는 황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고,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화재는 창백해진 얼굴로 급히 분을 바르고 화려한 옷을 겹쳐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침착해, 침착해야 해. 나는 황후야. 저 꽃들은 나를 축하하기 위해 피어난 거야. 그녀는 억지 논리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달래는 그 안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빗으로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그녀의 자태는 그 어느 때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달래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최부자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황제의 칙사를 태운 행렬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금빛 갑옷을 입은 호위 무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칙사가 탄 가마가 위엄있게 내려졌습니다. 칙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는데 그의 눈매는 매섭고도 깊어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최부자 내외와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오직 화진만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칙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거만하고 도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 비단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칙사는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때 아닌 계절에 만개한 모란꽃밭에 머물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듯한 모란꽃들은 겨울바람 속에서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칙사는 깊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상서로운 기운이 이곳에 가득하구나. 하늘이 점지한 주인이 이곳에 계심이 틀림없어. 그 말을 들은 화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칙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주인이옵니다. 화진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칙사는 화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에게서는 황후가 지녀야 할 덕이나 기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짙은 화장 냄새와 사치스러운 향내가 모란의 맑은 향기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칙사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황제 폐하께서 찾으시는 분이라 하셨소. 그렇다면 폐하께서 말씀하신 봉황의 증표를 가지고 계실 터, 그것을 보여주시지요. 화진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증표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어젯밤 이 집에 들어온 도둑이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화진은 손가락으로 창고 쪽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 갇혀있는 천한 하녀가 제 물건을 탐내어 훔쳐갔습니다. 지금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어 족치면 증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표독스럽게 일그러졌고 거짓을 덮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달래를 매도했습니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칙사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칙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호위 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녀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 직접 진위를 가릴 것이다. 무사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갔고 화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달래가 도둑으로 몰려 처벌받으면 자신의 거짓말도 진실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사들이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횃불의 빛이 아니라 달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광채였습니다. 달래는 헝클어진 머리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 없이 평온했습니다. 무사들은 그 기이한 광채에 압도되어 감히 달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달래는 스스로 걸어나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바닥에서 작은 풀꽃들이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주변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달래가 칙사 앞에 서자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천둥이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거짓된 주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과도 같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마당에 차려놓은 잔치상을 뒤엎고 화진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화진은 비명을 지르며 기둥을 붙잡고 버텼지만 머리에 꽂았던 무거운 가채와 장신구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리자 그녀의 추한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거센 바람 속에서도 달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오히려 달래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흩날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칙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그대가 지닌 것을 보여주시오. 칙사의 말에 달래는 품속에서 낡은 나무 빗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빗에 새겨진 봉황 무늬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칙사가 품에서 꺼낸 황제의 옥새 반쪽과 달래의 빛이 공명하며 맑은 종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하늘이 정한 짝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화진은 그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전현이 요술을 부리는 거야. 내가 진짜 황후란 말이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달래에게 달려들어 빗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달래에게 손을 뻗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화진은 바닥에 나뒹굴며 흙투성이가 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비단옷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화진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가짜였어. 우리가 속았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섞인 목소리가 화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칙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황실을 능멸한 죄. 그 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저 가짜를 당장 포박하여라. 무사들이 달려들어 화진을 결박했습니다. 화진은 발악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달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직사 앞에 납작 엎드려 죄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대를 했습니다. 달래는 포박당에 끌려가는 화진을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파멸하는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칙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저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너무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아 주십시오. 달래의 자비로운 말에 칙사는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의 넓으신 아량에 감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국법은 엄정한 법, 그에 합당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칙사는 달래를 향해 최고의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은 엉망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훨씬 맑고 상쾌해졌습니다. 거짓과 가식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달래가 자신들과 함께 살던 평범한 하녀가 아니라 고귀한 신부님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 달래를 구박했던 하인들은 벌벌 떨며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여러분이 알던 달래입니다. 지난날의 일은 모두 바람에 실려 보냅시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뭐라더냐. 귀한 것은 감출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이제 우리 달래가 대궐로 가서 호강하게 생겼네. 할머니는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했습니다. 달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들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밥과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칙사는 달래에게 황실의 가마에 오를 것을 청했지만 달래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달래는 엉망이 된 마당을 둘러보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항아리를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기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칙사와 무사들이 만류했지만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란 집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황후의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달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마당을 치우는 모습은 그 어떤 잔치보다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깊어 오자 최부자 댁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것들은 치워졌고 더러워진 곳은 닦여 나갔습니다. 칙사는 달래의 뜻을 존중하여 오늘 밤은 이 집에서 묵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래는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가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최부자 내외와 월매 할머니 그리고 칙사에게 대접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습니다. 황후가 될 몸이 직접 밥을 짓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달래가 이 집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별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부자는 부끄러움에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마님은 연신 눈물만 훔쳤습니다. 달래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거두어 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고된 날들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제가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달래의 진심 어린 용서에 최부자 내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달래야. 그날 밤 최부자 댁의 안방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뒤뜰로 나왔습니다. 화단에는 여전히 모란꽃들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꽃들 사이를 거닐며 지난날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었던 꽃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 이제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낯선 궁궐로 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달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옷을 입든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거야. 이 흙냄새와 꽃향기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때 칙사가 조용히 달래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마마, 밤이 찹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시지요. 내일은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칙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어찌 저를 찾으셨나요? 단지 꿈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셨단 말인가요? 칙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은 그저 계시일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어릴 적 잃어버린 정혼자를 평생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혼자가 진인 맑고 고운 심성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 믿으셨지요. 오늘 마마를 뵙고 나니 폐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달래는 칙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황제가 자신을 그토록 믿고 기다려 주었다니.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칙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오늘따라 궁궐의 침소보다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 밖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다시 한번 부엉 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숲의 정령들이 달래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댁 식구들도, 그리고 칙사 일행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직 달래만이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황제와 함께 모란꽃이 가득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고 그곳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그녀의 미래이자 행복한 결말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최 부자댁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소란스러웠던 폭풍우와 천둥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만개했던 모란꽃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보석처럼 반짝였는데 그 붉은 자태는 마치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 더욱 짙고 그윽해 보였습니다. 칙사 일행과 호위무사들은 떠날 채비를 서두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경건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모가 될 귀한 분을 모시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지난밤 칙사가 전해준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평생 거친 무명옷만 입었던 그녀였지만 비단옷을 입은 모습은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그녀가 늘 지니고 다니던 그 낡은 나무 빗을 꽂았는데 그 소박함이 오히려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달래의 모습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자 짐을 꾸리던 하인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꾸며진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달래에게 작별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이 미천한 집에서 겪으셨던 고초는 부디 잊어주시고 앞날에 서강만이 비치기를 기원하나이다. 달래는 황급히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당치 않습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제가 갈 곳 없는 몸을 의탁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꾸지람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채찍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달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달래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은 역시 월매 할머니와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주먹밥으로 만들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시다가 배가 고프면 드시게. 궐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손맛만 하겠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달래는 할머니를 와락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주먹밥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궁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할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의 애틋한 이별에 지켜보던 무사들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달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짜 황후 화진에게 소가 달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달래는 감에 오르기 전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이 상골 마을의 맑은 바람과 함께할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도우며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황후마마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환송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칙사의 신호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들려 올려지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며 출발을 알렸습니다. 달래는 가마의 작은 창문을 통해 멀어지는 최부자 댁과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물을 길어 나르던 우물, 빗자루로 쓸던 마당, 그리고 겨울에도 꽃을 피워준 기적 같은 모란 화단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뒤로 밀려나며 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달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지만 이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품속의 빗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달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며 그녀는 이 나라의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마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나와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달래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황후가 된다면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픔을 달래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이고 확고한 목표였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도성의 거대한 성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기와 지붕들이 바다의 물결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달래는 처음 보는 대도시의 풍경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칙사는 가마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 곧 궁에 도착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친히 마중을 나오실 것입니다.
달래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열리고 달래의 가마가 들어서자 수백 명의 궁녀와 내시들이 길게 늘어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황금색 용포를 입은 젊은 황제가 서 있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맑고 인자해 보였지만 오랜 기다림 탓인지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달래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황제 앞으로 걸어가자 황제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빛이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황제는 단번에 그녀가 자신의 운명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황제는 채통도 잊은 채 계단을 내려와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래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칠고 투박했지만 황제는 그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양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드디어 그대를 만났소. 내 꿈속의 봉황이 바로 그대였구려. 황제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미천한 제가 감히 폐하의 곁에 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운 비단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그대의 맑은 심성이요. 그대가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달래가 황후가 된 후 궁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연회를 줄이고 그 비용을 아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궁궐의 후원에 직접 밭을 일구고 꽃을 심어 궁녀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황후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에 당황하던 대신들도 점차 그녀의 검소하고 진실한 모습에 감화되어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높고 차가운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황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애로운 국모가 되었습니다. 한편 산골 마을의 최부자댁에도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후가 된 달래가 보낸 하사품과 함께 최부자를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한다는 교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최부자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을 사람들을 다스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월매 할머니에게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집과 땅이 하사되었는데 할머니는 동네방네 달래 자랑을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살았던 방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그곳을 황후의 방이라 부르며 그녀의 덕을 기렸습니다. 달래를 쫓아냈던 화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헛된 욕심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났는데 그 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고 진실한 마음만이 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화진과 달래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달래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궁궐의 후원에는 달래가 심었던 모란꽃들이 숲을 이룰 정도로 풍성해졌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붉은 모란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궁궐을 향기로 가득 채웠고 황제와 황후는 그 꽃길을 거닐며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황제는 달래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이 손이 나라를 구했고 나를 구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달래는 빙그레 웃으며 이 손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신뢰는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말한 단 한밤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말은 결국 나쁜 의미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거짓과 가식을 뿌리 뽑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래가 겪었던 그 밤의 시련과 폭풍우는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한 아픔이었으며 그 아픔 뒤에 비로소 찬란한 황금빛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이처럼 한바탕 소란 뒤에 고요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법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아궁이의 장작불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달래 황후가 된 그 착한 하녀는 지금도 저 먼 궁궐 어딘가에서 혹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늘이 돕고 끝내 행복해진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말이지요.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도 달래의 이야기처럼 따뜻한 위로가 되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감고 편안하게 잠을 청해 보세요.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달래처럼 맑고 고운 향기가 나는 모랑꽃밭을 거닐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보내고 오직 평화롭고 행복한 기운만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바람도, 별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모두 편안한 밤이 되기를. 부디 오늘 밤은 아무런 꿈도 꾸지 말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재워진 이 고요한 밤, 당신의 머리맡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